안녕하세요. 세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님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는데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가능하다면 없었던 일로 만들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이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돌아온 싱글 돌싱 여성입니다. 후회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선택을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후회라는 감정이니까요. 저 역시도 수없이 많은 후회를 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있다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 같은 과에서 만난 예비역 선배를 짝사랑했어요. 여중여고를 나와 남학생과 마주칠 경험이 거의 없었던 제게 있어서는 첫사랑이나 다름없었죠. 거기에 엄격한 부모님께서 정해놓은 통금 시간도 있어서 휴일에 놀러 다니기도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 자체가 집순이라서 이성과의 만남이 아예 없었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선배가 제가 처음 해보는 짝사랑이자 첫사랑이었죠. 대학 시절 내내 마음고생을 하던 저는 졸업 이후 선배에 대한 기억을 아련한 추억의 하나로 남겨두고 잊어왔습니다. 운이 좋게도 저는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에 성공하였고 꽤 규모가 큰 식품회사의 상품 개발팀에서 막내로 사회생활에 첫 발을 디뎠어요. 대학에서 배운 것과 사회에서 배운 것은 말 그대로 천지 차이였어요. 매일 사수에게 혼나면서 배우기 바쁜 시간이었죠. 1년 정도 시간이 흘렀나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을 만나 술을 마신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놀랍게도 선배를 만나게 되었어요. 물론 동기들과 사회생활의 어려움과 답답함을 토로하느라 선배와는 제대로 이야기도 나누지 못했지만요. 다음날 선배가 연락을 주더라고요. 만나자고 말이죠. 얼떨결에 재회를 하고 몇 번 영화를 보고 밥을 먹다 보니 어느새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습니다. 연애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저는 금방 선배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런 남자를 왜 만나냐고 저를 말렸지만 상관없었어요. 누가 그러라고 하면 더 타오르게 되는 그런 청개구리 심포가 발휘되었다고나 할까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스타일의 남자가 저에게 양보하거나 신경 써주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우쭐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인연을 맺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쪽에서는 우리 결혼을 매우 기뻐했어요. 처음 인사드린 날 시어머니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선배의 누나도 서운하게 잘 대해주셨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반대가 엄청났어요. 당시 선배는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요즘은 취준생이라는 말로도 불렀답니다. 졸업한 지 언젠데 아직도 취직을 못하는 거예요. 백수로서 시집가겠다고 무슨 고생을 하는 거죠? 올해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거라고 생각해요. 작년에는 아쉽게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면에서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결혼을 왜 이렇게 망설이는지요? 이번에도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발 정신 차려요. 부모님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대하셨지만 저는 고집부리고 말았어요. 게다가 제가 시댁에 들어가 살 것이라고 하자 더욱 다툼이 빚어졌죠. 부모님도 분노가 치미면서 같이 죽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그리 광분하게 매달렸던 걸까요? 부모님을 이렇게 역설하고 결혼해야 한다고 강요했던 게 어째서였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갈 정도네요. 그 당시에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선배가 아니면 안 된다고 믿었어요. 결국 부모님의 축복 없이 결혼을 마음대로 강행했습니다. 결혼식에 부모님은 끝까지 오지 않으셨지만 속상했고 눈물이 났지만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부모님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생각은 충격적으로 겨우 시집간 지 일주일이 지나자 와장창 깨어졌어요. 초반에는 모든 게 좋았고 결혼 생활이 그럭저럭 할 만하다 싶어서 시집살이에 대해 걱정하는 친구들을 비웃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다정하셨으며 남편도 연애하던 때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딱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에 바빠 출근을 준비하는 동안 정신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를 핑계 삼아 아침 식사를 거르고 시어머니가 준비하는 모습을 몰라주지 않아 민망했습니다. 죄송스럽고 눈치가 보였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의 기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새벽에 일어나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이곤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잠이 깨어서 식탁에 앉은 남편은 몇 숟가락도 먹지 않고 짜증이 났습니다. 내가 고기를 준비해서 오늘 저녁에는 그냥 넘어가자. 세아씨, 아침에는 고등어를 굽자고 얘기했는데 못 들었니? 고등어는 냉장고에 없어요. 게다가 여기 장조림도 있잖아요. 아침부터 바쁘다 보니 반찬 투정하듯 하는 남편이 유치하고 답답해서 꾹 참고 장조림을 권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뭔가 불평이 있는 모양이에요. 고기를 먹으면 뇌가 둔해진다며 화를 내더니 밥을 먹다 말고 일어나서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죠. 시어머니께서는 무슨 큰 일이라도 난 사람처럼 남편을 애타게 부르셨지만 소용없었죠. 급기야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노려보다 남편이 들어간 방으로 따라가셨죠. 혼자 식탁에 남은 저는 혼이 쏙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죠. 방금 내가 뭘 본 건가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무슨 시트콤 한 장면을 1년 만에 본 기분이었죠. 저는 약간은 얼이 빠진 상태로 식탁을 치우고 우선 출근을 했어요. 회사에서도 도통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점심시간에 문자나 전화를 주고받았을 텐데 그날은 연락이 아예 없었어요. 제가 먼저 카톡을 보내봤지만 읽지도 않았죠. 저는 하루 종일 남편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 공무원 준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00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으니 충분히 예민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좀 참고 비위를 맞춰주자고 다짐했죠. 그래서 저는 퇴근길에 시장에 들러서 고등어와 조기를 샀어요.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내일 아침에는 남편이 원하는 반찬을 해주기로 했었거든요.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졌어요. 찬바람이 분다고 해야 하나 다녀왔다고 인사를 했는데도 거실에서 TV를 보시던 시어머니께서는 눈길 한 번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평소였다면 저녁을 먹으러 잠깐 들어왔을 때 남편도 보이지 않았고 주방으로 들어가는데 시어머니께서 딱 사람을 화나게 할 이야기를 하시고 계셨어요. 맨 처음부터 아침부터 남편이 시끄럽게 해서 출근하니 좋겠지만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셨어요. 서방이 밥 먹으러 안 온다더라 공무원 한다면서 집밥 아니면 배가 부르지 않아서 공부가 안 된다고 하셨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집에 와서 밥 먹었었던 것에 대해 참으로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따로 연락을 받은 건 없지만요. 어머님 그분께서 그러셨나 봐요. 밥이 허술해서 안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이유가 뭔지 아니면 왜 안 들어오게 됐는지요? 본인 말로는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런 일 없던 분이 갑자기 그런 핑계를 대고 안 오신다는 것이 말이 되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어머니.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일 아침은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준비해야겠네요. 시어머니께서는 말대꾸를 하는 꼬마애를 보라며 펄펄 뛰셨겠지만 저는 사온 생선을 냉장고에 넣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돌아오는 동안 배도 고팠는데 오자마자야. 시어머니가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배가 고팠고 기분이 상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많이 아끼고 챙기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정도로 이유를 붙여 화를 낼 줄은 예상 못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핸드폰이 꺼져 있다는 메시지만 들렸다.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온 남편은 내 기분을 눈치채고 아침에 있었던 일을 사과했고 핸드폰이 고장나서 연락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기다렸는데 남편이 먼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래 100일만 좀 참아주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에는 제게 연락을 해달라는 말만 남기고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100일만 참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 100일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어요. 남편의 반찬 투정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 생일이었는데 남편은 까마득하게 모르는 척이었어요.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았던 터라 저는 그냥 저녁 식탁에 제일 친한 친구가 준비해준 미역국을 올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주 난리를 쳤다고 해요. 아주 실망해서 고사를 지내야 했죠. 그래, 미역국이 지금 말이 돼서 생각해봤어. 시험 얼마 남았다고 지금 미역국을 끓이는데 당신 내가 떨어진다면 좋겠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요?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내 생일이라고 보내줘서 같이 먹자고 올렸는데 그게 이렇게 화낼 일이라니요. 그럼 미역국은 다른 걸로 하던가. 당신 생일이라면 당신만 먹으면 될 일이죠.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내가 생일 축하를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당신을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라고요. 시끄럽다. 어디서 남편한테 목소리를 키우고 있어? 그리고 해마다 돌아오는 생일, 뭐가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모르니 생각이 그렇게 모자라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알아내야 하는지 아드님. 내가 바로 다른 것을 끓여줄 테니까 먹지 말고 기다려봐라 됐어요. 입맛이 없어졌어요. 그냥 가고 싶어요. 남편이 그대로 잘해서 일어나 나가버리자 시어머니께서 버선발로 따라 나가시면서 저에게는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조용한 날이 하루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어차피 어릴 때부터 거창하게 생일을 챙겨온 것은 아니지만 너무 센치하더라고요.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런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았는데 맞아요. 저는 새어나오려는 눈물을 꾹 참고 친구가 보내준 미역국을 먹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붙잡지 못하는 어머니께서는 그런 날을 보시고는 남편이 나갔다며 밥이 어떻게 넘어간다며 소리를 질러셨어요. 저는 못 들은 척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사람 앞에 놓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였죠. 시어머니께서는 반응 없는 저에게 화가 나신 것 같아 먹고 있는 식탁에 있는 반찬들을 모조리 쓸어 싱크대에 가져다 버리시고 말도 없이 방으로 쏙 들어가셨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들어가신 뒤에야 저는 참았던 눈물이 뚝뚝 흘렸어요. 미역국이 목에 메웠어요. 그날 처음으로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결혼한 것을 후회했답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상황들을 모두 예상하고 계셨을 것이다 생각해요. 왜 어른들이 결혼을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이 있었는지 어렴풋이 이해해요. 남편은 나가서 꽃다발 하나만 가져다 준 후 그대로 잠들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저 조용히 잠들었죠. 그리고 다음 날 일어나면서 그 전날 있었던 일들을 까맣게 잊은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듯한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베개가 너무 높아서 방의 방향제 때문에 사람이 토하게 만든다고 예민하게 반응했지요. 직전 날까지는 아무 문제 없던 방향제가요? 왜 갑자기 거슬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저 역시 더는 참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고 따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남편과 다투는 날이 많아졌죠. 시어머니께서는 그때마다 남편의 기분을 살피지 못한다고 쟤를 쥐잡듯 잡으시면서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셨어요. 이러다 제가 숨 쉬는 것도 문제라고 하실 것처럼 모든 이유에 저를 가져다 대셨죠. 지인들은 남편의 행동이 도를 넘는다고 다 큰 어른인 공무원 시험 하나 치르는 걸로 저렇게 유세를 떨 것까지 있느냐고 말들이 많았어요. 저는 미련하게도 꼴에 그것도 남편이라고요. 겉으로는 편안해 보였지만 대결의 시험이 끝난 후 남편은 이상하게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요. 시험 결과를 묻고 싶은 마음은 가득했지만 남편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 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고생했다는 말만 전달했어요. 남편은 그 이후로 무슨 약속이 많은지 매일 늦게 들어왔어요.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를 안겨들고 돌아왔어요. 지난해까지 함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다고 해요. 시어머니께서는 혼자 서지도 못하는 저의 남편을 보며 발만 동동 굴리며 계셨죠. 힘들게 남편을 우리 방으로 옮겨놓고 나니 한숨이 저절로 나오더군요. 친정 식구들 중엔 술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 또한 술 냄새라도 맡으면 머리가 어지러웠던 사람이었고
반면에 남편은 줄 담배에 아울러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연애 시절부터 이 점 때문에 몇 차례 다툼이 있었는데 그때 겨우 합의를 보았던 것이 금연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술을 마시는 것을 양보했다고 해서 내가 괜찮은 것은 아니잖아요. 머리가 아픈 것이 방이 고역이나 다름없었죠. 남편을 그대로 방치하고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서 잠을 한 것이었어요. 청했습니다. 불편한 잠자리였지만 피곤해서 그런지 그대로 잠들어 버렸죠. 문제는 아침이었어요. 평소에는 늘 제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데 그날은 무슨 일인지 시어머니께서 일찍 나오셨어요. 소파에 잠들어 있는 며느리를 본 시어머니는 당황하시며 저희 방으로 들어가셨고 전날 밤 그대로 침대에 엎어져 있는 남편을 보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서는 잠든 저를 거칠게 흔들어 깨우셨죠. 너는 남편을 저렇게 두고 잠이 오니 제가 술 냄새를 맡으면 머리가 어지러워서요. 그래서 거실에서 잤는데 왜 어머니 왜요? 어머니? 너 지금 내 서방이 어떻게 잠들어 있는지 알아요? 겉옷은커녕 양말도 그대로 신고 있어. 어제 뭐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말씀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면 술에 취해 들어온 사람이 그럼 옷을 갈아입고 양말을 벗고 씻고 잠들었을 리가 없어요. 안 그래도 아침부터 방을 환기시켜야 하는데 고민이 가득한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궁금했어요. 저의 이런 생각들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는지 어머니께서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화를 쏟아내셨어요. 잠도 덜 깬 상태에서 듣고 있지만 저는 조금도 어머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참 만에 어머니께서 화를 내셨어요.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겠어요. 술에 취한 남편의 양말을 벗겨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수건으로 닦아주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머니, 제가 왜 그런 것까지 남편한테 해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무슨 부모도 아니고 본인이 술을 그렇게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마셨는데 저한테 그런 것까지 해주라고 하는 것은 너무하신 것 같아요. 너무해 뭐가 너무한데요? 그럼 하늘 같은 남편한테 그런 것도 못 해줄 거라는 말이에요. 너는 이런 것도 안 할 거면서 왜 결혼을 했는지 몰라. 그이도 그런 뒤처리를 시키려고 저랑 결혼한 것은 아닐 텐데요. 아내가 남편한테 무조건 해줘야 한다는 게 어디서 나오는지요, 어머니? 요즘 그렇게 하면 같이 살기 힘들어요. 같이 못 살아. 왜 이혼도 할까요? 생각이 하겠습니까? 고작 남편이 술을 마셨다고 할 때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께서는 친정에서 배운 것이 그렇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침착하게 반응하려고 했지만 친정까지 들먹거리며 이야기하시는 것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들더군요. 그러니 어머니께서 그렇게 안타깝다 생각하신다면 직접 하라는 말을 남기고는 대충 짐을 챙겨 집을 나가버렸어요. 회사 근처 목욕탕에 가서 씻고 출근할 생각이었는데 집을 나설 때 등 뒤로 시어머니께서는 남편 회장 준비도 안 하고 어디를 가냐고 물으셨어요. 소리를 지르셨지만 그런 것까지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회사에 출근해서 정신없이 일하는데 점심시간에 맞춰 남편이 회사 아래로 왔더군요. 술에 너무 취해서 미안하다고 점심이나 같이 하자고 말했어요. 마음에는 꼴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마음이 풀렸어요. 남편은 점심을 먹을 동안 시어머니께서 말씀이 심했다고 사과를 하면서 저녁에는 다 함께 외식을 하자며 분위기를 풀어보자고 했어요. 저는 서운함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남편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고집을 부리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저녁 시간 내내 불편하고 어색했어요. 시어머니께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지만 어른들이 그것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기 쉬운 일은 아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냥 넘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바탕 난리를 치른 이후 한동안 평화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여전했지만 저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인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내 남편이 시험에서 또 떨어졌기 때문이죠.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남편은 2년 연속으로 떨어졌는데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자신이 왜 떨어져야 하는지 화를 냈어요. 하지만
점수를 보면 커트라인과는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아쉽게요. 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고요. 냉정하게 공부를 하지 않은 탓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까지 할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사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에 안타까워하셨어요. 남편은 1년 더 공무원 준비를 하겠다고 했어요. 속으로는 무슨 벼락 맞을 소리인가 싶었어요. 어느 정도 가망성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라면 그냥 취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어요. 나는 남편에게 회사나 공기업 취직을 준비하는 것이 어떨지 물었어요. 처음에는 생각을 해보기도 전에 싫다고만 하더니 제가 열심히 설득을 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간과한 것이 있더라고요. 남편의 허영심이에요. 연애할 때는 전혀 몰랐었는데 남편의 허영심이 장난이 아니더군요. 저는 어떤 직장이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지원하기를 바랐어요. 떵떵거리면서 자랑할 대기업이 아니어도 상관없었어요.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요즘 TV를 보시면 대기업에 들어가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뛰쳐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무조건 대기업에 들어가야 한다며 분야를 따져보지도 않고 막 집어넣더라고요. 취직 준비를 해본 경험으로 그렇게 해서는 소용이 없다고 말했지만 막무가내였죠. 남편이 공무원 대신 대기업 취직 준비를 한다는 소식에 시어머니께서는 마치 벌써 자신의 아들이 대기업 간부가 된 것처럼 극진하게 대접하더군요. 공무원을 준비할 때보다 더 했어요. 저는 남편이 이렇게 된 것에 부담을 느끼게 한 시어머니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묵묵히 두 사람의 행동을 바라만 보았어요. 당연히 남편은 썼던 모든 기업에서 떨어졌어요. 불쌍한 남편을 보며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쓰러웠던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을 올바르게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안녕. 대기업에 꼭 다녀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나요? 어디서든 능력을 인정받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나도 누구나 아는 그런 이름 없는 회사에 다니는 것도 말이야. 내가 당신 것을 아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도 과에서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야. 나보다 못한 녀석들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더러 왜 그런지 당신은 대기업에 다닌다고 지금 나를 무시해? 내가 언제 너를 무시했다고 그래요? 나는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조금만 시선을 돌려봐도 어떨까 하고 말했을 뿐이에요. 왜 이렇게 과민한 반응을 하나요? 과민 반응인 건 지금 사람을 개무시했잖아요. 남편은 말꼬리를 잡아가며 길길이 뛰었어요. 이런 남자인 줄 왜 모르고 결혼을 했을까요? 온갖 생각이 들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도 남편의 말에 맞장구를 치시면서 제게 화를 내셨어요. 이게 다 사야가를 만나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들은 그동안 얼마나 승승장구 잘 나갔는지 알거든요. 남편이 회사 거기까지 다니는 것만으로 알기를 개똥으로 여기면 우리 아들도 꼬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들 때문에 아무나 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좋겠다고 했거든요. 어머니 말씀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그 일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면 할 수 있도록 그만큼 뒷바라지를 해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곳까지 말입니다. 회사 어머니 아들이 붙지도 못했고 지금 화를 풀고 있으니까요. 보세요. 다시 시어머니에게 무례하게 대드시는 것을 좀 보세요. 어디선가 며느리가 무서워서 집에서 말을 할까 봐요. 제 어머니는 목청 터지라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잡는다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남편은 그러한 시어머니를 감싸고 있으면서 저에게 당장 사과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신 시어머니는 눈물을 짜내시면서 울었어요. 남편은 더 화가 났고 제게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마치 듣지 않는 듯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날 처음으로 이혼에 대해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겪었던 순간들을 회상해보니 이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생각했어요.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없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이 참으로 징그러웠어요. 그 사건 이후로 우리 집은 냉랭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예 나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려는 듯 했고, 남편과 나는 각자의 방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급변한 것은 남편의 누나인 신우이가 이혼 후 집에 돌아오면서 생겼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사용된 대사들을 고쳤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언니가 왔더군요. 왜 왔어요? 요즘 야근해서 피곤하다고 하는데 오늘 일찍 들어왔네요. 형님이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몰랐어. 나 이혼했잖아. 그래서 여기로 왔는데 엄마한테 아직 말 안 했어요. 내 집에 내 딸이 들어와 산다는데 며느리한테 보고해야 돼요? 엄마도 참, 말을 그렇게 못해도 돼. 미리 이야기해야죠. 왜 이렇게 미안해. 나도 연락해야 했는데. 신우이는 정말 바람난 번임인데 밖에서 애까지 데리고 들어오고 이혼했다고 하셨죠. 그런 상황에서요. 아주버님 편 만드는 시댁 어른들을 보고 있으면서 그동안 참아왔던 시집살이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위자료를 왕창 뜯었다고 웃으시더라고요. 남편의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다 함께 살 생각을 하니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요. 그나마 다행인 점이 하나라도 있다면 시누이가 저를 많이 도와준다는 것이었죠. 남편과 시어머니의 트집에도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제 생활은 조금씩 숨통이 트여갔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남편이 자리를 자꾸만 피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나갔다가 저녁 늦은 시간에 들어오는 일이 계속되었어요. 저보다도 더 늦게 들어오는 날도 있을 정도였죠. 저는 어디를 다녀오느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딱 자르더군요. 저는 늦게 들어오는 것이 걱정되어서 그렇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짜증을 내기만 했죠. 집에 들어오면 날 안 잡아서 안 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들어오고 싶습니다. 어디 다녀오는지 묻는 것도 못해요. 그거 하나 물었을 뿐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나요? 남편은 끝까지 제 말에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더 이상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다. 않더라고요는 잖았어요. 로 수정 가능합니다. 하겠지 싶어서는 하겠지 싶어서 로 수정 가능합니다. 살았죠는 살았지요. 로 수정 가능합니다. 뭔가 아시는는 뭔가 아시는으로 수정 가능합니다. 입을 딱 닫더라고요는 집을 딱 닫다로 수정 가능합니다. 남편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는 남편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할 말이 있다고 했더니 로 수정 가능합니다. 시작했어요. 교수님과 이야기 해봤는데 오는 시작했어요. 교수님과 이야기 해봤는데 로 수정 가능합니다. 늦기 전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석사를 따고 올까요?는 늦기 전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석사를 따고 올까요? 로 수정 가능합니다. 여보 갑자기 무슨 유학이에요?는 여보 갑자기 무슨 유학이에요? 로 수정 가능합니다. 속상하기라니는 속상하기나니 로 수정 가능합니다. 그래요. 추천서는 써주신다고 하셨고 며칠 전에 그 문제를 교수님께 찾아갔잖아요. 추천서는 써주실 것 같지만 그 대학에서 원하는 시험도 준비해야 하고 면접도 봐야 해요. 그래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준비 좀 하려고 합니다. 제 머릿속은 멍해진 것 같아요. 갑자기 영국이라니 대학 시절에 남편이 공부를 잘했던 것은 맞지만 계속 공부할 생각이었다면 대학에 남아서 대학원에 진학했겠죠. 그것도 아닌 사람이 이제 와서 공부를 다시 하겠다니요. 그것도 해외에 가서 제 기회는 그저 취직 준비하기 싫은 사람의 도피성 멘트로만 들리지 않았어요. 신우이도 갑자기 무슨 공부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이전부터 해왔어요. 싶었다는 말을 하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줄줄이 했다. 아무래도 최근 나갔던 것은 유혹에 관해 알아보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쟤를 제외한 시댁 식구들이 한창 열흘을 올려가며 대화를 하고 있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럼 영국으로 건너가서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당신이 학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지 말고 내가 공부하는 동안 당신이 수입을 가져야죠. 영어를 잘 하시나요? 지금 나한테 같이 영국에 가자는 말이에요. 여기서의 생활은 어려울 거라고 이제 곧 승진할 예정이었는데 다 포기하고 가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나가겠는데 당신이 여기 남을 생각이라면 같이 머물러 줄 생각인가요? 가야지 아니면 당신도 가서 공부를 하던가 뭐 이게 미쳤나? 얘야, 너 이 새끼야. 지금 올케랑 우유는 하나도 안 했던 거야. 제가 너무 당황해서 말도 못하고 있자. 신우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남편은 뭐가 문제냐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모든 상황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 저와 의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두 번째 문제라고 하더라도 제게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공부하는데 뒷바라지 하라는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의문이 들었다. 제가 침묵하고 있는 동안 신우이는 남편을 닥달했고 시어머니께서는 중간에서 신우이를 꾸짖고 계셨다. 말이 안 되겠지? 영국에 연고도 없는 올케가 가서 무슨 일을 하라는 건데 그냥 식당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진짜. 너는 내 와이프가 날 어떻게 생각할 거야. 내가 교수가 되면 모든 걸 다 받게 될 텐데 그것조차 참기 어렵다고. 아, 그리고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면 어떨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을 당신은 내가 회사에서 뭘 하는지 하나도 모르면서 맘대로 말하지 마. 나는 현재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왜 영국을 따라가야 하는데 난 못 가면 너 혼자 가든가. 너는 남편이 함께 가자고 하는데 나는 알겠습니다라고는 할 수 없어. 그쪽은 혼자서 해야지. 내가 여기 남아 뭘 할 수 있겠니? 그렇다고 여기서 남편이 공부하는 건? 하나 못 맞추어서 공무원 시험이고 취직 시험이고 앞길을 다 망친 인간이 거기 가서도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겠지. 어머니, 제가 언제 그의 앞길을 망쳤는데요?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인데 왜 제 탓만 하세요? 다 까놓고 말해서 내가 한 게 뭐가 있니? 시집 올 때 혼수를 제대로 해가지고 왔니? 내가 왜 널 받아줬는데 집에 돈이 좀 많다기에 내 아들의 앞길을 좀 펴지나 싶었는데. 땡전 아프면 못 받질 않나. 그나마 내 아들은 비누나 잘 맞추고 죽은 듯이 잘 생겼다 싶어서 오히려 겨자 먹기로 허락했더니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내 발등을 내가 찍었지?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인 줄 알았으면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니네 집에서 돈을 빼면 뭘 볼 수 있어요? 참아주면서 살았더니 그 은혜도 모르고 시어머니의 막말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도 지금 바로 결정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날뛰는 시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잡소리 소리가 나지 않은 집이 되었어요. 제 입에서 기혼이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죠. 곧 시어머니께서는 어디서 그런 말을 내뱉느냐고 더 큰 소리로 외쳤지만 저는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어요. 따라 들어온 남편은 이대로 나가면 용서해줄 수 없을 거라고 말했지만 그 소리조차도 마치 개가 짖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짐을 싸서 나올 때 시어머니께서 위자료를 각오하라고 하셨더라고요. 위자료요? 지금까지 제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셨으면서 제가 어떤 위자료를 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이혼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 넌데 당연히 위자료를 주어야지. 우리가 그동안 너 때문에 받은 피해가 얼마나 큰데 너 하나의 잘못으로 우리 아들의 미래를 망쳤잖아. 엄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위자료는 무슨 위자료야? 올케가 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국이면 조용히 해야 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데 이혼 얘기를 꺼낸 사람이 줘야지. 그래요. 누가 주어야 하는데요? 변호사를 통해 따져봐요. 내일. 당장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할 테니까 변호사와 얘기하세요. 앞으로 제게 연락하지 마시고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왔습니다. 차마 친정으로 돌아갈 자신은 없었어요. 회사 근처 모텔에 들어가서 예전부터 잘 알고 지냈던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제 이혼 소식은 의외로 빨리 친정 부모님 귀에도 들어갔어요.
그동안 연락 한 번 하고 지내지 않았는데 바로 회사로 찾아오셨더라고요. 퇴근 시간에 맞춰 오신 두 분을 보고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죄인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저를 안아주시더군요. 어머니께서는 당장 집으로 가자고 하셨고요. 그리고 변호사를 보강해서 제대로 위자료를 받아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저 하고 싶은 일만 하라고 하시면서요. 부모님께서 손을 쓰신 덕분인지 제 이혼은 빠르게 해결되었어요. 남편이 가진 재산이 없어 위자료로 할 것도 없었어요. 거기서는 어마무지한 돈을 요구한 모양이더군요. 가차없이 기각되었어요. 이혼 이후에 일상을 되찾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회사 사람들은 왜 이혼을 했는지 궁금해하며 기억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도 한때였어요. 관심은 금방 멀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갑자기 덜컥 제게 건물 하나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형제들이 다 받았죠. 유산을 미리 정리해서 넘겨주고 어머니와 둘이서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갑작스럽게 유산은 뭐냐고 화를 냈다가 부모님의 계획 앞에 뻘쭘해졌죠. 건물 관리라고 해봤자 뭐 할 일이 있을까 싶어서 가볍게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주신 건물에는 다양한 업종의 가게들이 들어서 있더라고요. 거기다 위쪽에는 사무실도 있었죠. 생각보다 큰 규모였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1층 가게가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그곳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정리를 하신다고 하셨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살짝 욕심이 생겼어요. 어릴 때 식당 주인이 되는 것을 꿈꾼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의논 끝에 중식당을 열기로 결심했죠. 식당 운영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손이 많이 갔어요. 테마를 정하고 인테리어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방을 책임질 사람을 구하는 것도 일이었죠. 저는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그나마 수월한 편이었어요. 중국 호텔에서 일하던 사촌 오빠가 한국에 들어와 있었는데 한 주일에 한 번 그 집을 찾아가서 오빠에게 의지하여 겨우 도와줄 수 있었어요. 덕분에 입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매출이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매일 정산하면서 수익이 증가하는 것이 보이니까요. 뿌듯했어요. 내가 성취한 것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래서 제가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예전에 만나지 않을 줄 알았던 친숙한 사람이 음식점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스쳐 지나가며 봤지만 한 번에 알아차릴 정도였죠. 그 사람은 제 전 남편이자 시어머니였어요. 두 사람도 제가 보인 건지 깜짝 놀란 눈으로 서로를 봤고 얼굴에 웃음을 감추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을 보니 기분이 확 바뀌어서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곧 매니저가 와서 그 두 사람이 저를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요. 떨어지지 않은 발걸음으로 전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마음 같아서는 돈은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식당에 있다는 사실이 못 견디게 짜증이 났거든요. 하지만 손님들도 계셨고 무엇보다도 곧 단체 예약이 세 팀이나 줄줄이 되어 있어서 큰 소리를 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내가 식당이라니 지나가는 개가 다 웃을 소리다. 하여간 그냥 여기서 제일 비싼 걸로 내와라. 대접 좀 하렴. 이혼할 때내 인생 불쌍해서 우리가 위자료도 봐줬으니까 저희 변호사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네요. 법정에서 판결이 그렇게 난 것을 가지고 무슨 이유로 그리고 제가 두 사람을 대접해야 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당신은 아무리 그래도 한때 어머니로 모셨던 사람인데 말을 그렇게만 못해도 되겠네요. 음식값이 얼마나 하는지 생색이야. 한때 어머니로 모셨던 사람한테 왜 제가 대접을 해야 하냐고 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다면서 그렇게 말하면서요. 그럼 당신 돈 주고 사 먹어. 내게 내놓으라고 하지 말고요. 저는 아직도 제 자신의 며느리와 아내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을 하고 등을 돌렸어요. 듣기 싫은 욕설이 나오는 건 들렸지만 무시했죠. 하지만
홀에 있는 직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모두 인상을 짓고 있는 전 남편과 시어머니를 노리는 자리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직원들에게 앞으로 오실 손님들을 위해서라도 표정을 관리하라고 하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사촌 오빠도 소식을 들은 것 같더니 자기 음식이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못 본다며 당장 쫓아내라고 성화했어요. 저라서 그런 마음이 없었겠죠? 하지만 모종의 이유로 굳이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겠다고 오빠를 달래며 남몰래 한숨을 쉬었을 뿐이었어요. 얼마 후 식사가 끝난 후에 두 사람이 저를 다시 찾는다 했대요. 홀에 있던 직원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했지만 저는 다른 손님들을 챙겨보라고 말했지만 다가갔습니다. 맛은 괜찮은데 이렇게 파리만 날리는 걸로 보면 너가 문제인 것 같지. 우리 아들만 봐도 알 수 있어. 너랑 헤어진 후에 대기업에 입사해서는 지금 얼마나 잘 나가는지. 하지만 그때 너랑 결혼하지 않았어야 해서 받으셨으면 혼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계산하시죠. 그런 말을 들을 이유는 없으니까 돈에 대해 말했잖아. 내가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을 버렸는데 이제부터 보상받을 차례네. 우리는 일어날 테니까 경찰 신고하기 전에 그냥 계산하세요. 그리고 2번 다시 여기 오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월급 보고 좋을 것 하나 없으니까. 당신이야말로 손님이라고는 며칠 되지도 않는데 여기서 괜히 힘을 빼지 말고 어디 노래방 도움이 나지 그래? 당신 학교 다닐 때 노래는 잘 불렀잖아. 그걸로 돈 버는 쪽이 낫지 않겠어? 어차피 그 집에서도 내 처진 마당에. 저는 당장이라도 전 남편의 뺨을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아랫입술을 깨물며 꾹 참았어요.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낄낄거리면서 웃었죠. 두 사람이 돈도 내지 않고 그냥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잽싸게 앞을 막으며 계산이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전 남편은 제게 받으라고 큰 소리로 외쳤지만 저의 직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고하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드님 그냥 돈 주고 가자. 얼마나 장사가 안 되면 너 이렇게 직원들이 매달리기 두겠어. 하여튼 뭘 해도 안 되는 애라니까. 이봐요. 아가씨도 앞길 펴고 싶으면 당장 여기 그만둬요. 당신 사장이란 사람 재수온 붙은 애니까 시어머니가 가로막는 직원들을 툭툭 치며 말하자. 저희 직원들이 시어머니의 손을 쳐내며 두 사람이 기절초풍할 만한 사실을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시는군요. 여기 건물 주인이 우리 사장님이신데 아까부터 파리만 날리신다고 하셔서 지금은 저희 단체 손님 때문에 손님 접대를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모르시면 가만히 계시던가요? 이상한 사람을 다 보겠네요. 직원은 시어머니 말씀에 카드를 꺼내던 저의 전 남편이 들어오는 손에서 낚아채듯 카드를 가져가 순식간에 계산을 마무리했어요. 그동안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한 눈빛으로 저와 건물을 번갈아 쳐다보셨어요. 저는 태연하게 고개만 까딱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직원들은 두 분을 몰아내듯이 바깥쪽으로 내보냈어요. 그 이후 그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번갈아가며 전화를 했고 가게 앞으로 찾아오기까지 했어요. 두 사람의 심보는 뻔했습니다. 제가 돈이 좀 있어 보이니 말을 바꾸려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한 번 더 찾아오거나 연락하면 적금 금지 명령을 받겠다고까지 경고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제가 그렇게까지 나올까 싶었는지 멈추지 않았죠. 전 남편은 출근도 하지 않는지 아침과 저녁으로 제 가게 앞에 찾아와서 제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해 전 남편과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주변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난리였지만 저는 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다면 정리를 하고 싶었다죠. 미안해요. 내가 말이 좀 심했지 않나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당신 차 타는 게 아니었는데 일이 잘 안 풀리니까 괜히 누구라도 탓하고 싶었나 봐요. 미안해요. 유학 간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유학도 안 가고 취업했다고 하던데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정신 차리고 자리 잡았으면 더 이상 찾아오지 말고 제대로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 하려고 나왔을 뿐이에요.
어머니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당신한테 많이 미안해 하셨어요. 오늘도 같이 오고 싶어 했는데 당신 부담될까 봐 내가 집에 계시라고 했어요. 사과는 받은 걸로 할게요. 당신과 어머니도 그러니까 앞으로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마세요. 그 시간들을 잊을 수만 있다면 다 잊고 싶으니까. 저는 홀로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정말 끝이 됐다 싶었죠. 하지만 전 남편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어요. 정말 제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 버렸네요. 여보,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어머니에게는 말 못했지만 나 지금 회사에서 큰 사고를 일으켜 지방으로 좌천될지도 몰라.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인데요? 좌천하든 잘린다 해도 그건 당신의 사정이죠. 남편은 제 손을 붙들고 도움을 청했다는 사정으로 건물 관리를 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함께 살자는 이야기였죠. 어처구니 없어요? 재결합이라니 제가 무엇이 아쉬워서 재결합을 하겠어요. 제 인생에서 오점이나 다름없는 그런 남자와의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건물주가 아니었더라면 전 남편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겠죠. 저는 그런 전 남편의 손을 억지로 떼어내고는 다시 찾아오면 그때는 적금 금지 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했어요. 전 남편은 저를 붙잡기 위해 쫓아나왔어요. 길 한가운데서 절대 못 태워진다고 소리를 지르며 저를 붙들고 나왔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기심에 가득 찼습니다.